자, 이번 강의에서는 금융론 뒷부분의 하이라이트, MBS, 그리고 투자회사법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MBS 문제랑 투자회사법 문제 하나하나씩 생각하시는 게 좋죠. 시험에 잘 나옵니다. 정리 잘 해봅시다. MBS 분류 첫 번째, MPTS 나오네요. MPTS. 자, 저는 이거 암기할 때 투투투, 저당권도 투자자, 수취권도 투자자, 투투 방식이라고 얘기했죠. 지분형입니다. 이건 그냥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지분형 MBS고 모든 위험이 다 투투투투투투투 투자자에게 이전된다. 네,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 기본 문장입니다. 주택저당담보채권 MBB죠. MBB. MBB는 발발발발 그러고 나가죠. 그래서 조기상환 위험은 누구요? 무조건 발행기관이 부담한다. 3번에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 MBB 얘기 또 나오네요. MBB의 투자자는 아무것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발행기관이 다 하죠. 그래서 대출금의 조기상환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조기상환 얘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시험이. 그래서 이 부분 잘 정리해 두셔야겠네요. 4번에 MBB의 투자자입니다. MBB의 투자자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저당 채권의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는다. 이거 발한테 있죠. 발행기관한테 있죠. 5번에 MBB는 저당 채권 집합에 대한 증권이다, 채권이다. 채권적 성격의 MBS죠. 채권형 MBS입니다. 자, 저당 대출 자동 이체 채권. 이게 뭐야? 자, 뭐냐 그러면 이체와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이체 증권과 담보부 채권을 합쳐놓은 혼합형이죠. MPTB에 대한 얘기입니다. 옆에 컨닝하시면 되죠. 이 모기지 그리고 페이스로 방식이죠. 그리고 PTB입니다. 본드, 채권이죠. 그래서 MPTB에 대한 얘기고요. 하나의 저당 집합에서 만기와 이자율을 다양화한다. 만기와 이자율을 다양화한다. 자, 이거는 MPTB 얘기가 아니죠. 이건 CMO 얘기입니다. 그래서 틀린 말이고요. 이거 장에 나왔던 얘기죠. 예. MBS 분류 계속해서 두 번째 보시면 7번에 저당 대출 자동 이체 채권 또 나왔네요. 얘 MPTB죠. MPTB는 증권과 영어 많이 써져 있으니까 어려워 보여요. 자, 이거 곤란해요. 이렇게 증권과 채권 성질을 혼합한 혼합형 MBS다. 이런 문장입니다. 맞죠? 당연히. 8번에 CMO는 증권의 성질과 채권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죠. 증권의 성질을 가지고 채권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 틀렸네요. 그래서 CMO도 혼합형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다계층 저당 채권 CMO의 발행자입니다. CMO는 혼합형이기 때문에 저발이죠. 즉 저당권을 발행기관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당 채권의 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면서 해당 저당권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는 겁니다. 맞죠? 10번에 CMO의 발행자는 저당 채권의 집합물의 소유권을 갖는다. 저발 얘기 계속 나오네요. 저발. 자, 11번 일반적으로 CMO의 조기상환 위험은 수취권이 투자자에게 있기 때문에 증권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아주 기초적이고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12번에 CMO는 트렌치별로 다 다르죠. 이자율은 서로 다릅니다. 만기도 다르고 고정금리 써도 되고 변동이자율 써도 되고. MBS 분류 계속 해볼게요. CMO의 경우에는 각 트렌치에는 무조건 아니죠. 변동이자율 적용할 수도 있죠. CMO에서 장기 투자자, 그렇죠. 장기 투자자들은 뭘 할 수 있다? 조기상환 방어권이 있습니다. 실현시킬 수 있다. 15번 CMO에서 선순위가 원리금을 먼저 지급받는 애들이죠. 이 선순위는 후순위에 비해서 자금 회수가 빠르죠. 그래서 선순위의 신용등급은 후순위보다는 높다. 안전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죠. 16번에 주택저당대출채권의 집합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발행을 할 때 대출 채권의 상환 기간보다 이게 원채권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이게 모저당인데 원래 저당이 20년짜리라고 하더라도 얘보다 단기에 원금과 이자의 상환이 완료되는, 즉 원래는 20년짜리 저당권이지만 만기 1년짜리 채권을 만들 수 있냐 이거예요. 또는 만기 3년, 5년짜리 만들 수 있죠. 자, 16번 얘기는 바로 이게
CMO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회사 이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개념들 몇 개 보죠.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거용 부동산에 주로 투자하진 않죠. 상업용 부동산에 주로 투자합니다.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리츠가 가장 많아요. 2번에 자, 부동산 투자회사는 CR 리츠, 기업 구조조정 리츠를 통한 구조조정 지원 차원에서 활성화되었다. 맞죠? 그래서 정부에서 CR 리츠를 집중 육성을 했습니다. 3번에 부동산 투자회사가 저당 채권의 유동화를 담당합니까? 자, 아니죠. 주택 저당 채권의 유동화 누가 담당합니까? 얘네가 아니라 주택금융공사가 담당하죠. 조심하셔야 돼요. 틀린 문장이. 투자회사 중에서 기업 구조조정 투자회사의 수,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수, 얘네가 압도적으로 많죠. 그래서 자기관리의 수보다 많다. 개발 사업에 투자하는 개발 전문 부동산 투자회사 있습니다. 개전문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이론 시간에. 개발 전문 투자회사는 100% 전액 개발 사업에만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6번에 자기관리 리츠는 실체가 있는 간판을 달고 영업하는 진짜 회사입니다. 유형적 리츠라고도 부릅니다. 7번에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회사의 실체가 없는, 그러니까 명목 회사죠. 법인세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일단은 무형적 리츠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CR 리츠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서류상 회사예요. 자, 따라서 법인세 면제 혜택을 주는데 90% 이상 이익 배당 한도에 90% 이상 현금 배당 시에 법인세 면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기초개념 계속해서 보시면 8번에 CR 리츠는 모두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장 의무가 없어요. 얘네는. 9번에 대다수의 투자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합니다. 자기 자본의 2배, 주주총회 있으면 10배까지 차입을 하고 있죠. 물론 사채 발행도 하고 있습니다. 자, 투자회사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왜? 주식 투자니까요. 11번에 투자회사의 주식에 투자한 자는 배당 이익이 생기죠. 주식 투자의 장점입니다. 또는 매매 차익을 누릴 수 있죠. 주식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투자자 중에서 유동성을 선호하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아주 유명한 문장이죠. 유동성을 선호하는 사람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좋아요? 주식에 투자하는 게 좋아요? 유동성을 선호하니까 빨리빨리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주식 투자를 좋아하겠죠. 그래서 부동산 직접 투자보다는 상장되어 있는 리츠에 대한 주식 투자를 선호한다. 맞습니다. 실물 투자보단 주식 투자, 직접 투자보단 간접 투자를 선호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자회사 법령 내용 쭉 한번 살펴보죠. 1번에 최저 설립 자본금은 5억 이상으로 합니다. 숫자 외워야죠. 2번에 투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국장의 종류별로 인가를 받습니다. 등록 아니에요. 투자회사는 인가입니다. 주식회사로 하고 그 상호에 반드시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됩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는 투자회사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회사이므로 상법에 적용을 받도록 합니다. 위탁관리 리츠는 자산의 투자 운용 업무를 어디요? 자산관리회사에 위탁을 하죠. 자, 맞습니다. 직접 투자하지 않습니다.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둔다? 아니죠. 이게 바로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문장에서 답을 뽑아내는 핵심 표현은 전문 인력을 직접 포함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자산 관리를 직접 한다는 거. 자기관리 리츠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얘 틀립니다. 6번도 아주 유명한 문장이죠. 계속해서 투자회사법 보시면 7번에 영업인가를 받고 6개월을 줍니다. 자, 최저 자본금 준비기간, 주식 발행을 통해서 자본금을 끌어 모아야 되는데 자기관리 얼마요? 70억이죠. 자, 7이라고 외우라고 했습니다. 영업인가를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위탁관리 및 기업 구조조정. 자, 위기라고 외우는 거예요. 자, 위기는 몇 억? 50억. 자, 7의 위기 5. 9번에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정의입니다. 법령상 부동산 개발 사업은 두 가지를 얘기하죠. 첫 번째, 토지 개발 사업이요. 택지나 공장 용지, 또는 두 번째, 건축물이나 인공구조물을 건축하는 사업이다. 그러니까 개발 사업은 토지 개발하거나 건축하는 사업이에요.
예, 맞죠. 얘도 시험에 나왔고요. 투자회사는 영업인가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투자회사는 자본금의 몇 프로 인해서 현물 출자할 수 있다? 요거 올해 중요합니다. 몇 프로요? 50%입니다. 100분의 50. 영업인가 후에만 가능할 수 있고 100분의 50까지 가능하고 지상권, 임차권, 신탁수익권으로도 현물 출자할 수 있다. 이렇게 배우셨어요, 저한테. 12번에 투자회사는 2012년 말, 올해 말까지 발행되는 주식의 어느 정도를 일반 청약 제공합니까? 자, 일반 청약 제공하는 비율은 100분의 20이죠. 예, 암기하셔야 돼요. 13번에 2012년 말까지 특별 관계자 1인당 주식 소유한도 나왔죠. 자, 사모님 소유라고 외우라고 그랬죠, 제가. 35% 사모님 소유한도입니다. 14번에 자산을 취득, 관리, 개량 및 처분, 부동산의 취득, 관리, 개량 및 처분 또는 개발 사업 등의 방법으로 투자 운용을 해야 됩니다. 매 분기 말 총 자산의 몇 이상을 100분의 80 이상을 부동산 관련 증권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총 100분의 70 이상이 뭐여야 된다? 부동산이어야 됩니다. 저 이렇게 보셔야 되고 16번 투자회사는 당해 연도 이익 배당 한도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현금 배당해야 됩니다. 금전 배당 원칙이 있죠. 개발 전문 리츠는 총 자산의 전부를 개발 사업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100% 가능하죠.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 운용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투자회사. 이게 바로 개전문이죠. 이게 바로 개발 전문이고 이 개발 전문은 전부를 개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여기 시험에 2번 나왔죠. 이렇게 같은 말이에요. 지금 17번, 18번. 자산관리 회사를 설립하려는 자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산운용 전문 인력, 사람은 5인. 자, 만약에 최저 자본금 물어보면 요거까지 아셔야 돼요. 자본금은 70억. 국장의 인가입니까? 국장한테 등록입니까? 얘는 국장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여기까지 좀 공부하세요. 투자회사는 투자회사가 아닌 회사는 합병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나왔던 얘기죠. 자, 금융론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론 지문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평가의 분류부터 시작해서 한번 쭉 정리해 볼게요. 자, 땡땡 평가란 가격의 증감 요인이 되는 새로운 상황 발생을 상정한다. 요거죠. 조건이 나오죠.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무슨 평가요? 당연히 조건부 평가겠죠. 두 번째, 땡땡 평가란 과거 나왔죠. 끝났습니다. 그러면 과거 특정 시점을 가격 시점으로 하는 소급 평가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거고, 땡땡 평가란 법규에서 정하는 대로 한다. 법규에서 정한 대로. 자, 무슨 평가요? 법정 평가죠. 4번에 땡땡 평가란 2개 이상의 물건이, 이거 중요합니다. 일체로 거래되거나 또는 상호 간 무슨 관계? 불가분의 관계. 이런 말이 나온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평가요? 1. 과일평가입니다. 5번에 구분평가란, 자,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 아하, 일부만 나왔죠. 여기 부 들어가 있죠. 이거 부분평가요. 부분평가. 이게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X. 복합부동산 자체 하나로 평가하죠. 복합부동산은 1과일평가, 복합건물은 9분평가 이렇게 됩니다. 평가의 분류 두 번째 보시면 7번에 지금 복합건물의 층별 임대료 나왔죠. 복합건물은 층층층 다르죠. 층별로 임대료를 구분한다. 그래서 구분평가의 원칙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복합부동산인데 토지와 건물이 결합되어 있는데 토지를 뭐 합니까? 요게 이제 포인트. 나지상정을 한다. 나지상정한다는 얘기는 건물이 없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원래는 토지랑 건물이랑 붙어 있는데 건물이 없다. 자, 이거는 그러니까 없다고 가정하는 무슨 평가요? 조건부 평가로서 땅을 건물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킵니다. 자, 그래서 조건부 독립이다. 이거는요, 외우실 때 나는 조건부 독립이다.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나는 조건부 독립. 9번에 복합부동산에서 토지를 평가하는데 토지를 뭘로 평가합니까? 건부지로 평가하죠, 이번에.
자, 토지를 건부지로 평가했다는 얘기는 건물을 그대로 놓고 그 바닥으로 평가한 거예요. 그렇죠? 자, 이는 현황 평가가 맞죠. 자, 그리고 부분 평가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얘도 맞는 표현이죠. 8번하고 9번 같이 공부하세요. 두 개가 대비가 되죠, 개념이. 10번에 대로변에 위치한 1필지 토지가 전 후면에 뭐요? 가치를 달리합니다. 가치를 달리한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평가한다? 구분한다. 예, 가치를 달리하면 무조건 구분입니다. 1필지의 토지의 일부분, 어이고, 일부분 나오셨네요.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돼서 수용을 당한다. 그럼 그 부분만 평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평가요? 부분 평가를 하는 게 원칙이다. 자, 가치와 가격의 차이 넘어가서 얘기해 볼게요. 프라이스하고 밸류의 차이점이죠. 1번, 가치는 미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놓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이 가치를 따지는 건. 그리고 구체적이냐 추상적이냐 물어보면 가치는 상대적으로 추상적인 개념인데요. 가격은 어떠냐면 현실로 금액으로 표현해 놓은 거죠. 현재 가치로. 그래서 굉장히 객관적이고 균형 가격이죠. 그러면서 구체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갑니다. 2번에 가치가 올라가면 미래 기대 이익이 올라갑니다. 가격 따라서 올라가고 가치가 하락하면 가격도 따라서 내려갑니다. 맞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변동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이 수요 공급은 단기적으로 가격을 잡고 흔들죠. 그러니까 가치와 가격은 단기적으로 일치하는 게 아니라 괴리된다라고 표현해야 돼요. 단기 괴리.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가격과 가치가 만나게 돼 있다. 그럼 얘가 틀렸네요. 일치죠. 요게 이제 정답이었죠, 당시에. 네, 그래서 틀린 문장이었고. 4번에 가치는 평가 목적에 따라서 일정 시점에 어떻게 미래 수익을 환원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이것을 다원적 개념이라고 하죠. 하지만 가격은 이미 지불돼서 형성된 균형 가격이기 때문에 일정 시점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이라고 하는 거죠, 가격을. 부동산의 땡땡은 장래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장래에 나오는 건 가치 얘기죠. 그리고 5번은 영속성이 나와도 되네요. 장래 이익의 현재 가치이기 때문에. 6번에 가격 가지고 거래하는 사람들은 중개사들이죠. 바로 여러분들. 중개사이고 가치의 전문가는 누구예요? 감정평가사들. 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가격 특징들 여기서도 중요한 문장들이 많이 나옵니다. 내용이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공부 잘 해두셔야 돼요. 부동산의 경제 가치는 일반적으로 교환의 대가를 뭐라고 불러요? 가격으로 표시를 하고 용익의 대가는 임료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가격과 임료 표현하고 서로 무슨 관계다? 원본과 과실의 관계다. 자, 이렇게 표현하죠. 즉 과실, 임대료를 구하기 위해서는 가격이라는 원본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2번에 지금 얘기 나오는 요 얘기가 맞습니다. 3번에 가격은 소유권, 임차권 등의 좋은 말이죠. 권리의 대가다. 또는 경제적 이익의 대가를 말합니다. 맞고요. 둘 이상의 권리가 하나의 부동산에 붙을 수가 있죠. 그럼 각각의 권리 이익의 그 가격이 개별적으로 형성됩니다. 4번이 제일 많이 나온 얘기죠, 시험에. 5번에 부동산의 가격은 통상 과거의 거래 사례를 기초로 하지 않습니다. 장래 순수익을 기초로 하죠. 그래서 단기가 아니라 장래, 장기적인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형성이 됩니다. 6번에 따라서 가격은 항상 어떻다? 장기적 배려하에 형성되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가격의 특징 두 번째, 7번. 가격은 장기적 관점에서 끊임없이 변화하죠. 일단은 뭐 요 말은 어쨌든 중요하니까 체크해 놓으시고, 끊임없이 뭐 합니까? 변동하죠. 예. 평가 시에는 대상 부동산에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가격 시점이 중요합니다. 이 변동이 곧 가격 시점이에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사례 가격의 시점이 불일치하게 됐을 때 사례랑 대상 부동산의 시점이 틀리면 뭐가 필요해요? 시점 수정이 필요하다. 우리 이런 말도 하죠. 8번에 부동산의 인문적, 물리적 특성은 적정한 가격을 형성하는 시장의 구축을 곤란하게 합니다. 불안전하게 하죠. 부동산의 가격은 자연적 특성으로 인하여 늘 불안전 시장에서 형성되고
거래 당사자 간에 개인적 동기나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기 대단히 쉽다. 그럼 뭐가 필요해요? 사정 보정이라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죠. 개인적 동기나 특수한 사정이 쉽게 개입되는 부동산에는 역시나 이것을 바로잡아주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사정 보정이 필요하게 된다. 7번하고 10번을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자, 잘못된 인과관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장기적 관점에서 끊임없이 변동한다고 돼 있잖아요. 문장이 계속 바뀌어. 가격이요. 가격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자, 그럼 이게 언제적 가격이냐가 중요해진다고요. 그러니까 감정평가할 때는 몇 년, 몇 월, 며칠 가격입니다. 뭐가 필요해요? 시점 정확히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시점이 안 맞으면 시점을 또 맞춰줘야 되는 수정이 필요하고. 이게 원인과 결과가 이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끊임없이 변화함으로 사정 보정이 필요하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잘못된 인과관계죠. 사정 보정은 왜 필요해요? 왜? 아니, 거래에 개인 동기나 매우 특수한 사정이 개입될 수가 있다니까요. 1대1 거래의 특징이 바로 이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그 사정을 바로 잡아줘야 되죠. 그래서 실제로 변동이라는 말하고 사정 보정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11번에 가격은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으로 인해서 일반 재화시장과 같이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개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균형가격도 자연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부중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감정평가가 필요합니다. 11번 때문에. 그렇죠? 가격 특징 세 번째 보겠습니다. 12번 부동산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줍니다. 의해 결정이 되고 다시 준다. 얼씨구나. 주고받고 하고 있네요. 자, 맞죠? 그래서 얘를 갖다 뭐라고 불러요? 가격 이중성이라고 부르죠. 가격은 수요 공급과 주고받는 두 가지 성격이 있다. 이중성. 자, 이 이중성에는 피드백의 원리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고 계셔야 돼요. 13번에 자, 지금 요거 다 정답이죠. 이중성의 성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4번에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공급이 그래. 단기 공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자, 부동산입니다. 부자가 빠졌네요. 부동산 가격은 수요가 감소한다고 가격이 휙 떨어지나요? 안 떨어지죠. 왜 안 떨어집니까? 즉각적으로 잘 떨어지지 않는데 얘는 하반 경직성이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자, 수요가 줄어들어도요. 가격이 잘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공급이 확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시장에 한번 공급이 되면 시장에서 계속 남아서 버티죠. 자, 이런 거 갖다 판다고 보세요. 이런 거. 이 포인터를 갖다 파는데 얘 가격 떨어지면 이거 물건 시장에서 싹 종적을 감춥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얘는 소멸이 돼버리죠. 그렇죠? 그런데 부동산은 말이죠. 한번 공급이 되면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물건이 뿅 하고 사라지지가 않아요. 왜? 바로 영속성과 내구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장에서 계속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얘는 영속성이나 내구성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16번에 시장은 불완전 경쟁이지만 가격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경쟁에 의해 결정이 되는 건 맞죠. 따라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의사결정하는 데 중요한 지표 기능을 합니다. 네,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형성 요인과 발생 요인 얘기를 좀 해볼까요? 형성 요인들로는 일반적 요인, 지역적 요인, 개별적 요인이 있다. 자, 이걸 올해 시험에서 외우셔야 돼요. 형이다 그러면 형은 뭐예요? 일지매. 일지매라고 외우세요. 형은 일지매입니다. 그래서 얘 맞습니다. 그리고 이 일반적 요인에 뭐가 들어갑니까? 사, 경, 행이 들어가죠.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행정적 요인 들어간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 기억을 하십니다. 2번에 거래 관행 나왔어요. 관행. 관행은 사경행 중에 뭘까요? 습관, 관습, 관행. 야, 이건 사회적 요인이죠. 그렇죠? 소비, 저축. 아이고 돈 냄새 나네요. 돈 냄새 나니까 이거는 경제적 요인이 되겠고. 세부담. 세부담. 조세 제도가 아니라 조세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부담감.
경제적 부담감을 느끼시죠? 이것도 경제 요인입니다. 토지의 이용 계획 및 규제죠. 예, 요거 다 행정 요인에 해당하죠. 그래서 얘네들이 다 사회적 요인에 해당한다? 아니죠. 이것저것 뒤죽박죽 섞여 있습니다. 3번에 형성 요인은 부단히 뭐요? 변동하고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다. 가변적이고 유기적이다. 두 개 외울게요. 가변적, 유기적. 4번에 가격은 형성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 그렇죠. 이게 유기적이란 말이죠. 가격은 부동산 가격은 희소성, 유효성, 효용 등이 요인이 결합하여 발생하는데 이를 가격 발생 요인이라고 합니다. 희소성, 유효수요, 효용, 그리고 소유권 이전성을 합쳐서 발생이라고 하고 형은 뭐다? 형은 일지매, 일지계 이렇게 세 개 들어가죠. 그렇죠? 요거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뭐 한 문제 나오겠죠. 그렇죠? 얘는 반드시 출제해야 되는 아주 중요 파트입니다. 지역 분석은 부동산의 특성 중에서 지역을 봐야 되니까 일단은 지역과 관련된 특성 뭐예요? 부동성. 그리고 옆에 있는 놈 영향받는 거는 인접성. 그래서 외부 효과뿐만 아니라 이 지역 분석은 부인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2번에 지역 분석은 대상 부동산에 속하는 지역 내 부동산의 지역 분석이니까 뭘 판정합니까? 여기서 표준적 이용을 판정을 하죠. 일단은 주변에 다른 놈들이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밝혀서 자, 이에 가격 뭐예요? 수준을 판단하는 작업이다.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 판정. 3번 지역 분석은 지역 요인을 분석하는 작업이다. 지역 내의 부동산에 대한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작업이다. 지금 했죠? 맞습니다. 4번에 지역 분석은 주상공록을 파악하는 것이다. 주상공록. 그쵸? 이 주상공록은 용도 지역이죠. 얘를 파악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역 분석을 용도 지역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틀린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5번에 지역 분석은 지역에 속하는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이 아니라 표준적 이용을 중심으로 가격 형성 요인을 판단하는 것이죠. 틀렸네요. 개별 분석은 개별적 요인의 작용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분석한다. 일단은 개별 요인 분석하는 거 맞죠? 그래서 대상 부동산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최종적으로 뭐다? 최유효 이용의 판정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맞는 말이죠. 7번에 개별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의 판정은 인근 지역이나 지역적 특성 하에서 판정을 해야 되죠. 따라서 인근 지역의 표준적 이용과의 상관관계를 명백히 먼저 한 다음에 표준적 이용과의 상관관계를 명백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개별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 판정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 복잡하네요. 그렇죠? 8번에 개별 분석은 개별 요인을 분석해서 대상 부동산의 가격 맞습니까? 가격 맞죠? 가격 수준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 가격 자체를 판정하는 작업이다. 일반적으로 뭘 먼저 합니까? 지역 분석을 먼저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역 분석의 결과에 기초하여 무슨 분석을 한다? 개별 분석을 합니다. 뭐가 뭐보다 선행돼요? 결론적으로 앞에 그래서 지역 분석이 뭐보다? 개별 분석보다 선행된다.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구할 때는 먼저 뭐 한다고요? 지역 분석을 통해서 가격 수준을 파악을 하고 맞죠? 그리고 그 가격 수준 중에 있는 개개 부동산의 구체적인 가격을 판단한다. 아주 정확한 문장이죠.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으로서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들이 있죠. 지역 분석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 뿐이다. 천만의 말씀. 뭐가 빠졌어요? 동일 수급권 어디 갔습니까? 동일 수급권. 얘가 들어가야 되죠. 틀린 문장. 인근 지역은 속해 있는, 인근하고 속해 있는 외우십니다. 맞습니다. 3번에 인근 지역 외우십니다. 영향력은 직접적이다.
인근 지역은 속해 있지 않지만 천만의 말씀. 너 벌써 틀렸어요. 예, X입니다. 그 지역적 특성이 대상 부동산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유사 지역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인근 지역의 범위는 항상 유동적 가변적이다. 외우십시오. 맞습니다. 대상 부동산과 같은 동에 있습니다. 같은 동, 행정구역이죠. 같은 동이라도 인근 지역으로 설정할 필요는 없죠. 예. 그래서 행정구역의 범위와 일치하지 않는다가 정답. 7번에 인근 지역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설정을 했어요. 누가? 감정평가사가 너무 넓게 범위를 잡아놓은 거예요. 그럼 자료를 구하기는 쉬운데 자료의 신뢰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가격 수준 판정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 인근 지역에 생애 주기가 있죠. 성장, 성숙, 쇠퇴, 천이, 악화. 이 주기 좀 외우실게요. 성장, 성숙, 쇠퇴, 천이, 악화. 그 중에서도 이거 중요하네. 가격 수준. 가격 언제가 제일 높냐? 언제요? 숙기의 최고조가 되죠. 그렇죠? 가격 수준은 숙기입니다. 숙기. 2번에 인근 지역의 수명 현상. 자, 보세요. 수명이에요. 수명. 지역이 태어났다가 꼴라당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지역이 태어난다는 얘기는 막 뜨는 거죠. 그렇죠? 성장을 하다가 다 늙어가지고 지역이 한물 가는 건데 이게 무슨 현상일까요? 이게 바로 생태학적 현상이죠. 그렇죠? 지역을 생물로 보는 거죠. 얘는 제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생태학적 현상이다. 거꾸로 제도적인 현상이라고 보긴 어렵다. 그래서 틀린 문장입니다. 3번에 인근 지역 사이클 패턴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경쟁, 경쟁이 제일 치열하는 시기는 성장기죠. 4번에 성숙기의 지가 상승률? 이거 잘 보세요. 지가 상승률, 키가 말이죠. 쑥쑥 자라나는 거예요. 땅값이 쑥쑥 올라가요. 성장기에게. 주민들의 이주호 활동이 활발하다. 성장기. 그래서 이거 틀린 문장이죠. 땡땡에는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서 주변 지역의 기능이 요 두 개 딱 보면 끝난 거예요. 이 문장도. 안정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단계가 거기밖에 없거든요. 어디요? 성숙기밖에 없죠. 외우십시오. 안정은 반드시 성숙기다. 이렇게 됩니다. 6번에 땡땡에는 부동산의 가격이나 기능이 정상, 비정상 얘기 아니에요. 이게 탑이란 얘기죠. 가장 높다는 얘기예요. 즉 가격이 최고조 이런 뜻이에요. 가격이 제일 비싼 거 언제요? 모르겠는데? 좋아요. 모르면은 이거 안정 보면 되죠. 그럼 이제 아시겠죠? 앞에서 얘기했던 뭐예요? 성숙기다. 네. 잘 외우시기 바랍니다. 성숙기에는 지가가 안정되고 오케이. 신축 부동산의 거래가 중심이다. 안정되고 사람들 다 들어가 있고 유입 유출 많지도 않고 거래가 이루어질 때는 주로 기존 부동산들 위주로 거래가 되겠죠. 그러니까 중고 부동산이 위주입니다. 이것도 조심해야겠다. 8번에 천이기에서 재개발이 일어나 버려요. 상향여가 되겠네. 상향여가. 지역이 그러면 다시 성장기로 가죠. 악화기가 도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땡땡에는 여가 현상 때문에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지금 보시는 천이기 같은 경우에 그렇죠? 네. 여가가 가장 활발한 시기죠. 자, 그러면 일시적으로 가격 상승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악화기는 천이기를 거쳐 나타난다. 지역에 대한 개선 노력이 없을 경우에 빈민촌이 되죠. 슬럼화 과정을 겪는다. 악화기 슬럼이 빈민이라는 뜻이죠. 네, 빈민화가 된다는 얘기고. 성장이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막 끌어오르면 금방 막 가는 거예요. 저희는 수명 주기가 짧게 되겠죠. 네. 유사지역과 동일수급권 얘기 있죠.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계속해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